안녕하십니까. 이주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변호사입니다. 이제 신탁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실 있어 왔는데 우리 신탁법 개정이 오래돼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제 진짜로 좀 열기를 더해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제 발제를 보면서 이제 바야흐로 때가 무르익어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오늘 이제 제가 이 개정된 신탁 세제에 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사실 뭐 일반적인 얘기는 좀 과감하게 생략하고 저희 또 안경봉 교수님도 계시고 뒤에 토론자분들도 저보다 다 경험도 많으시고 연구도 더 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듣고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는 식으로 좀 과감하게 생략하고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거는 어쨌든 신탁 시장의 활성화라는 포인트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제를 짠다고 할 때에는 조세 회피를 막는 쪽의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시장을 좀 새로 활성화해가지고 어떻게 숨통을 틔워줄 거냐 하는 방향의 고민이 있는데 저는 요번 이제 요 발제에서는 좀 시장의 숨통을 어떻게 틔울 것이냐. 시장 수요는 지금 일주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변에 엄청나게 이제 폭발하고 잠재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실질적인 이용이나 문제 해결에 연결 지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1, 2, 3은 좀 빨리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는 이 예상 문제에 집중해서 이제 4, 5, 6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경봉 교수님께 마이크 넘겨서 사업 신탁을 발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탁법 뭐 여기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61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11년에 이제 신탁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이 걸려서 이제 신탁법제가 정비가 된 것이고 그로부터 다시 이제 10년 만에 이제 세제가 정비가 됐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이제 신탁법이 정비가 되고 바로 2007년에 신탁세법이 정비가 따라와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게 과세를 예측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이제 미국에서 신탁이란 걸 좀 신문물을 접했는데 마침 들어오니까 이제 11년에 신탁법이 개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지금 신탁 세제가 이제 정비가 돼서 나와서 뭐 저의 이제 개인적인 프랙티스도 신탁하고 이렇게 좀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신탁법이 개정된 그 주요 포인트는 이제 저희 일주제에서 다뤘던 1번 이제 자금 조달 관련된 부분이 있고 저희는 이번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탁 제도의 안정을 위한 3번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 도입된 유언대용 신탁이나 수익자 연속 신탁에 관해서 사실 이제 신탁 세제가 개편된 주된 동인이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해서 예전 조문만 가지고는 이제 과세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근원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제 신탁이라는 게 영미의 법제에서 유래한 제도고 뭐 일본의 어느 법학자는 대륙법계 우리 법제에 비춰보면 물 위에 뜬 기름 같은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소유권이 둘로 분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랑 좀 연결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대륙법은 여기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일물 일권주의에 물권 법정주의 이렇게 민사법적으로도 신탁하고는 좀 맞지 않는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고 이제 세법으로 오더라도 이제 조세 법률주의라는 굉장히 딱딱한 원칙을 두고 있어가지고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제 과세의 이제 불확실성이 해석만으로는 메꾸기 어려운 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의 소개는 과감하게 넘어가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신탁을 어떻게 과세할 거냐 저희 이 예전 연구들부터 쭉 훑어보면은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었습니다. 신탁을 없는 걸로 보자. 세금 과세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는 이제 실체가 있는 걸로 보자. 마치 이제
컴퓨터 언어처럼 0이랑 1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왔는데 이제 원칙은 당연히 이제 신탁은 없는 걸로 본다는 쪽에서 과세를 하는 원칙을 견지를 해왔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유형을 다 추적을 해야 되고 신탁이 없는 걸로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칙만 이제 관철을 하다 보면은 신탁 제도 자체가 발전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탁자를 보통 금융기관이 하는데 원천징수라는 문제하고도 좀 얽혀가지고 도관 이론을 채택했을 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법제를 개편하면서 이제 미국이랑 일본의 세제들을 이제 살펴보게 됐던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원칙이 이게 이제 소위 복합 신탁에 대한 과세인데 원칙이 신탁에 대한 과세를 합니다. 신탁에 대한 과세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당사자로 치면 수탁자 과세죠. 그래서 신탁에서 배분되지 않고 유보된 accumulated income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과세랑 비슷한 시스템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완전히 패스트루에 가까우면 이제 수익자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그 법인으로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위탁자한테 그대로 남아 있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제 위탁자를 쫓아서 과세하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기본 틀이 신탁에 대한 과세고요. 그리고 이제 두 예외가 위탁자 과세랑 수익자 과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 과세 체계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요거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유를 이렇게 곰곰이 헤아려 보면은 이제 신탁에 대해서 과세를 할 때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과세 일실이라고 해야 되나? 과세가 좀 누락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뭐 장기적인 과세 이연인데 이렇게 과세를 하면 일단 과세 이연이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탁 자체가 개인 소득세로 과세가 되니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신탁 구조가 좀 조세 중립성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게 수탁자가 세금을 부담하지만 신탁 재산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 경제 원리에 의해서 세금 부담이 정해지고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좀 있는 제도로 생각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시스템을 취하고 있지만 소위 얘기하는 본문 신탁이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제 단서로 가가지고 수익자 단계에서 수령시 중간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수령시에 소득세 과세하는 게 있고 법인처럼 보아서 과세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법인 과세로 하는 경우에도 이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송금 산입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제 일반적인 법인에서 주식 배당이랑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정 전 신탁 세제에 관해서는 사실 뭐 이미 다 지나간 거여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도관 이론이 지배하는 과세 체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과세에 있어서는 수익자 과세 그리고 쭉 보시면 이제 이런 신탁 재산 과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위탁자 과세를 취하면서 필요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시스템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신탁 세제가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고 시행령까지 이제 다 따라 나온 것이고요. 제일 큰 변화는 아까 미국이랑 일본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득과세에 있어서 이제 법인과세 방식을 처음으로 좀 채택을 했다는 면이 법인과세 방식이라 그러면 좀 오해가 있겠죠. 어쨌든 법인과세 방식을 채택을 했다는 것이 제일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과세를 일본처럼 원칙으로는 두되 신탁 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식을 선택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수익자 과세가 이제 원칙이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자 과세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익자가 없는 경우는 위탁자 과세를 당연히 하고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탁자 과세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엔드 요건으로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따가 송동진 변호사님 토론에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나눌 텐데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고 더하기 원본 받을 권리는 이제 수익자는 위탁자에게 그다음에 수익을 받을
수익권은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에게 준 경우에만 위탁자로 올라가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좀 상당히 한정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적이지만 이제 불안전성이 있다는 건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한 경우에는 신탁 재산의 법인세 과세를 하고 기납 이제 배분이 될 경우에는 기납 후 법인세는 소득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납부 방식, 납부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세제가 이제 상당히 법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선택할 수 있게 한 이유도 이제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이게 저는 일정 부분에 좀 세제 혜택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최고세율로 과세가 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법인세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유보되는 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오히려 조금 개인보다 낮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본인 스스로 이런 요건을 만족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우리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행동 경제학상 이 효율을 도모하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탁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명확화해서 88조에 보면은 이제 원칙은 예전처럼 이제 양도로 보지 않는 걸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고 예외는 위탁자 지배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아예 설정할 때 수탁자로 명의가 넘어갈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여러 군데에서 반복이 되고 이게 이제 어떤 연결관계에 있는지도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고 송동진 변호사님 토론에도 이제 언급이 있지만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 변경권, 해지시 신탁재산, 자녀재산 귀속권 등이 위탁자에게 부여되지 않아서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조문을 보시겠지만 조문 구조는 이 원칙과 예외에 조금 부합하지 않게 설정이 돼 있어서 그것도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근거가 이제 명확하게 마련이 됐고요. 넘어가서 상증세법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언대용 신탁이나 수익자 연속 신탁이 아까 새로 등장해서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많이 있다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많이 논의되고 표면적으로 등장했던 게 증여세 과세냐 상속세 과세냐 이게 이제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요번 개정을 통해서 전부 이제 수유자로 봐가지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상속세로 과세되는 거를 일단 조문상 명확화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구상수 회계사님 토론에서 일부 질문이 있으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그 수익자 연속 신탁 같은 경우에 직전 수익권자 사망 시 승계 수익권자에게 수익권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조문이 새로 들어갔는데 구조의 사망에 이 조문이 갖는 의미가 뭐냐? 그 조문만 놓고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전 단계에서 위탁자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에 어디까지 넣어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이제 그 세대 생략 할증 과세에도 다 연결돼 가지고 이제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이슈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신탁 이익에 대한 증여 시기에 관해서도 규정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이게 신탁 이익에 관한 증여 시기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일본법하고 좀 다른 포지션을 취해서 여러 이제 그 선배 연구자들 연구를 보면은 일본처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탁 설정 시점에 그러니까 수익자로 지정을 해주거나 이렇게 신탁을 설정하는 시점에 증여세 과세를 먼저 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중과세 문제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버지한테서 뭐 상가 같은 걸 먼저 증여받고 소득세를 내게 되면은 두 개가 이중과세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점을 처음 설정할 때 갖다 놓으면은 이중과세 문제가 좀 가려지게 되는 면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연구자께서 이제 옛날 뭐 국회 입법 논의까지 다 찾아가지고 글을 쓰신 게 있던데 이게 이제 담세력하고 연결해서 소득이 실제 지급될 때 증여세를 과세하는 걸로 예전부터
저희는 이제 수익 실현시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게 상속세하고도 연관관계가 있고 담세력하고도 연관관계가 있고 그렇게 이제 연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증여 시기도 이제 실제 지급된 날로 하고 있습니다. 뭐 위에 그 원본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보편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을 다 이제 지배 통제하는 경우니까 개념적으로 당연할 것 같고요. 실제 나갈 때 이제 증여세를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요 규정 때문에 소득세하고 증여세가 이제 중첩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항상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방법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경우는 뭐 결국은 그 재산 자체로 귀착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렵지 않은데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원본 수익권하고 수입 수익권을 어떻게 나눌 거냐에 관해서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쨌든 입법에 관여하신 이전호 교수님이 예전부터 이제 말씀해 오신 대로 수익 수입권을 먼저 계산하고 상속 재산에서 그걸 빼가지고 이제 원본 수익권을 관념을 한다라는 틀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수익 수익권 계산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이 많죠.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레귤러한 쿠폰을 주는 그런 채권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비상장 회사의 주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아까 의결권 제한이나 이런 주식 신탁은 다른 문제가 있지만은 아니면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뭐 수익권인데 이게 수입이 일정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겠죠. 캐피탈 게인도 그렇고 뭐 수입 수익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거는 뭐 본질적으로 어려운 문제지만 앞으로도 이제 좀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캐시플로우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이제 요 계산 안에 뭐 어떻게 보면은 절세 비법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조세 피해 우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부가가치세법하고 종부세, 재산세 이런 부분들은 이동식 교수님께서 또 직접 입법에도 관여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실 거여서 저희는 이제 자료로 말씀드리고 생략을 하고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 예상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다 보셨을 건데 이제 되게 표준적인 사례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가 상가를 신탁을 하고 수익권, 임대 수입에 대한 수익권은 어머니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원본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들한테 줘라. 이렇게 이제 신탁 계약을 했다고 하는 상황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뒤에 뭐 위탁자 사망 시점의 과세 문제라든가 수익자 사망 시점의 과세 문제는 종전 규정을 전제로 한 거니까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개편 후 과세 문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익자 연속 신탁에서 위탁자가 돌아가셨을 때 원본 수익권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느냐. 아까 제가 이제 개정 내용 말씀드릴 때 의문을 가졌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원본 수익권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가 좀 지금 규정상으로는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실무상 해석이 어떻게 해석해서 이걸 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불분명한 것 같고 넘어가서 보면 이게 이제 세대 생략 할증과세 문제하고도 연결돼서 이 할증과세 회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법이 그냥 예를 들면 신탁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로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수익자 연속 신탁이 지금 존속 기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지 않은 분에 대해서도 수익자 지정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영미에서의 다이내스티 트러스트 쭉 대대로 이어가는 트러스트를 만들면은 상속세가 이제 쭉 계속 신탁에 머물면서 상속재산이 원본이 머물면서 과세가 이연될 수 있는 좀 이론적인 문제가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신탁 계약을 짜지 않으시겠지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논자들이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신데 특히 세대 생략 할증과세 관련해 가지고
근데 2013년에 이제 그 김병일 교수님 글 같은데 보면은 여기 언급한 것처럼 상속재산에는 넣어서 상속세 과세하고 제2수익자는 미리 선납한 상속세를 전제로 실제 이제 받을 때 뭐 추납하거나 환급 조정하는 게 어떠냐 이런 입법론도 제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지금 봤을 때는 이 원본 수익권을 상속재산에서 빼고 상속세 신고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넣어서 신고한다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본 수익권하고 수입 수익권을 구별해서 납부할 세액을 찍어가지고 상속세를 나누는 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납부할 세액 한도도 정확하게 이제 해줘야 고지도 적법하다고 보는 판례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신고를 할 때나 나중에 이제 부가고지 받을 때나 그 세액을 이제 어떻게 분할할 거냐 하는 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아까 평가 문제하고도 좀 연결이 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 연속 신탁에서 원본 수익권을 0으로 보고 평가를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권만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고 실제 원본이 넘어갈 때 상속세 과세를 이연했다가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원본 수익권에 상속세를 내야 되면 이제 일본 같은 평가는 할 수 없는 거죠. 무조건 어떤 가치를 매겨가지고 총 재산가액 안에 요걸 이제 나눠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하거나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좀 저는 오늘 뭐 많이 얘기 나누고 싶은 뜨거운 감자인데, 이게 아마 이제 여기 실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맞닥뜨리실 거예요. 저도 실무를 하면서 신탁을 설정하러 오신 분들이 이제 뭐랄까 이 법제나 세제 좀 문외한인 분들이 딱 부닥치는 문제거든요. 뭐 임대소득이 나오는데 임대소득이 나올 때 위탁자인 내가 소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임대소득을 받아가는 아들이 증여세를 또 낸다. 이렇게 되면 그 임대소득 받아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이게 단순 산수로도 좀 맞지는 않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가정적으로 아버지가 받아가지고 아들한테 준다 그러면 소득세는 빠지고 주겠죠. 근데 지금 이 증여세에서 이 소득세가 공제된다라는 것도 불명확한 게 아니고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이중과세가 부득이하게 존재를 하고, 만약에 그게 수익자도 이제 원본에 대한 수익자도 그러니까 다 아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받아가면서 이제 소득세 증여세를 한 몸으로 다 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 활성화에 저는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정합성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이걸 신탁을 처음 활용하려고 들어올 때 이거 써가지고 뭐 좀 득이 돼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 같다. 리스크만 크고 이렇게 돼서 활용이 져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도적으로 이걸 좀 경감을 해주거나 덜어주는 시스템이 더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이제 두 분 토론자분이 다 이 부분을 언급해주고 계시니까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신탁 부분은 우리 발제자를 바꾸어서 이따가 말씀을 한꺼번에 드리고요. 넘어가서 이제 개선 방안도 사실 뭐 다 이제 연결된 얘기입니다. 이 위탁자 과세 신탁 기준, 아까 제가 조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소득세법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위탁자 과세 이제 기준에 관한 규정인데, 저는 사실 이제 입법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 이게 과연 이제 입법 장치로서 좋은 것이냐. 아까 제가 행동경제학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조문을 두면 99% 과세관청하고 싸움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까 입법을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를 어떤 경우로 본다라는 거를 써주는 게 이제 입법이고, 이용자들이 그런 게 명확하게 있을 때 쉽게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신탁을 가입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쓰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는 경우라는 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판례에서 해석을 할 때 법을 해석을 할 때 어떤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서 쓰는 문구지 입법에서 이 문구를 그대로 쓰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우리 이제 미국 입법례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이런 경우를 주잖아요. 뭐 1, 2, 3 뭐 이런 걸 가진 경우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예측 가능성 있게 조문을 만들어 줘야 이제 신탁 제도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뭐 위탁자 과세 이 체제 자체에 뭔가 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니고 입법 방식 자체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양도에 관해서도 우리 다 이제 신탁 설정액인 양도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문의 방식을 보면 조금 반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도가 아닌 경우에 신탁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단서에 넣어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뭐 신탁의 설정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쓰고 다만 이런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과 예외에 맞게 조문을 짜야 되는 것 같고 양도에 다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는 양도에 안 들어간다는 식으로 조문이 규정되어 있는 건 조금 한 번 더 손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분은 뭐 이따가 이제 우리 이동식 교수님 토론에서 말씀을 듣도록 하고 그냥 한 가지만 저는 의문이 드는 걸 얘기를 드리면은 수익권 양도가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는 뭐 쉽게 선뜻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저희 상증세 조문을 보면 수익자 지위가 상속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조문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수익권이 상속도 있고 수익권을 그럼 증여도 할 수 있나? 근데 수익자가 변경은 될 수 있죠. 위탁자 의사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들하고 양도를 어떻게 다르게 볼 거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수익권 양도에 관해서 이제 양도세 과세를 하려면 과세 표준이나 이런 걸 도출을 해야 되는데 아마 실무적으로는 여러 이슈들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권의 평가라든가 혹은 대가의 지불 없이 수익권을 넘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양도세 과표를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문제가 좀 뒤따라 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수익자 연속 신탁에서 위탁자 사망 시점 상속재산 범위에 관해서도 이제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죠. 수탁자 명의로 다 이전한 재산이고 그런 어떤 신탁에 관한 민사적인 생각 때문에 최근에 뭐 유리본 반환 청구권이 밀고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류의 판례도 나왔었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의제 상속 재산으로 세법에서만 봐가지고 넣는 건데 그렇다 보니 사실은 규정이 명확하게 없으면 상속 재산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민사에서 그대로 끌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예전 이제 논의들 보면 이따 구상수 회계사님 토론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뭐 1호 신탁, 2호 신탁 취급의 차이를 둘 거냐 같으냐 다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 미연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 생각에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원본 수익권도 넣어서 이제 상속재산 신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 또 문제고 만약에 그렇게 상속세 과세를 할 경우에 지금 실무계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금 조문이 명확하게 없어서 근데 이것도 사견이지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저는 해석상으로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생략 할증과세도 뭐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여러 이제 해석론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간 것 같고 이중과세 부분도 아까 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토론에서 많이 말씀을 주실 거니까 그때 같이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이제 마무리로 좀 제 발제를 먼저 정리를 하면은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좀 이렇게 힘을 주어서 포인트로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했던 거는 새로 나온 신탁 세제 중에
우선 그 설정할 때 양도세 과세 리스크가 있는 부분, 이게 이제 시장에서 신탁을 판매한다라고 생각할 때, 신탁을 설계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그 실질적으로 통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주는 게 좋지 않나.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이중과세 부분. 그게 일반인이 와서 딱 들었을 때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가 좋은 게 있어 라는 생각을 바로 들게 하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그걸 보완해주는 장치가 좀 더 덧붙여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좀 포인트를 둬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제언을 드리면은,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페이즈는 신탁으로 생기는 조세 일시를, 세수 일시를 막 막는 단계가 아니고 시장을 먼저 지금 만드는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왜 너무 완벽하면 좀 매력이 없잖아요. 좀 어딘가 어수룩하고 이래야 이제 매력이 있는 건데, 세제가 너무 이게 새는 구멍이 없나? 만 막 많이 생각하고 좀 만들어진 느낌이 있어서, 예전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같은 건 이론적으로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 신용카드로 했다고 소득공제 해줄 이유가 없는데 정책적으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당분간 신탁에도 조금 더 통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방법에는 이제 일본처럼 아까 이제 일주제 때 오영표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교육자금 증여 신탁이나 양육비 지원 신탁이나 출산 장려용 결혼 육아 지원 신탁이나 이런 개별 어떤 목적에 따른 신탁에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장애인 신탁처럼 혜택을 주는 이런 마이크로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이중과세 조절 장치를 둔다든가, 아니면 알지만 세대 생략 할증과세를 그냥 넘어가게 해준다든가 해석 등등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일주제 때 이제 언급이 안 돼서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슬쩍 말씀을 드려보는데, 2017년에 이제 신탁업법을 다시 분리해가지고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에 너무 묶여 있다 보니 신탁이라는 게 꼭 그렇게 자본시장에서만 규율되는 것이 아닌데, 민사신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그 틀에 묶여가지고 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신탁업법을 다시 분리해가지고 제정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어젠다가 아닌가. 특히 이제 오늘 입법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한 가지를 얹어보고 이제 안경본 교수님 사업신탁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